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말마다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이 종목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시간에 자신이 없어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종목을 일단은 5종목 이내로 좀 줄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회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같이 좀 흥미로운 종목들을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아마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한 40분 정도로 끊으려고 했는데 종목들이 뭐 저도 관심이 좀 많고 실제로 저도 지금 최근에 매수한 종목도 있고 또 매수를 고려하던 종목들도 있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의 대장주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 저도 저하고 또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거나 또 뭐 하여튼 다 핫해요. 5종목이 다 핫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이제 살리고 있는 또는 그런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또 뭐 후성 같은 종목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장 뭐 뜨거운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제 말미에 5종목을 이따 올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이번 주는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보고서가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 2분기 실적 이제 잠정 실적이 막 나오고 있고 또 다음 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또 아무리 늦어도 16일까지는 감사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 상황에서 1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시의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분석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그 철강 금속 업종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자회사로 포스코 케미칼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업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의류도 그렇고 또 2차 전지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2차 전지 소재까지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포스코 홀딩스로 이제 지주사로 좀 전환을 하고 강화를 하고 이러면서 어, 기대를 많이 받는 부분이 또 배당에 대한 것 분기마다 배당을 많이 주죠. 그래서 포스코가 좋은 종목인데 경기에 좀 민감하죠. 이제 철강은 아무래도 경제가 좋을 때 경기가 좋으면 철강의 쓰임새가 많아지고 그 쓰임새가 많아진다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이제 좀 더 경쟁을 아주 피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침체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철강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철강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적다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포스코의 주가도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실은 지금 올해 1,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런 것들보다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내년에 대한 기대치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 2분기 실적 구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내년에 기대가 만약에 생기는 지점이 뭔가 있다면 그 모멘텀이 나온다면 그러면 적어도 3분기가 지나가는 9월, 10월 이때쯤부터는 주가가 좀 튈 수 있어요. 그리고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는 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이면
여기서 배당받아서 메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 주가는 괜찮아 하는 그 마지노선을 좀 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밀렸던 그 지점이 상당히 싸 보이는 또 그런 구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회사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지금 실적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 실적 자회사들의 실적 지분을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철강 그 자체보다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실적도 어느 정도 희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포스코 홀딩스 본업이 조금 부진했다 하더라도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는 본업까지도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뭐 비싸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포스코 홀딩스 무슨 사업을 할까 봐야죠. 네 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철강이 있고요. 친환경 인프라 부문이 있고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이 있고 기타 홀딩스가 기타 부문이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기타로 분류를 한다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부문에는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 등등이 있고요. 친환경 인프라 부문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등등의 76개가 있고 또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은 포스코 케미칼 등등의 11개 회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부문에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떤 상황이고 친환경 인프라 부문은 트레이딩 사업이 어떤 부문이고 건설 사업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도 전기차용 2차 전지의 시장 규모 확대를 예상해서 여러 가지 설비 확충을 하고 있고 기타 부문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그 미래 사업까지도 간략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공시된 걸 보니까 영업 실적 전망을 보니까 환율 때문에 7,719억 원 공시를 했는데 8,606억 원으로 이제 환율의 수혜를 좀 입었다 하는 게 7월 21일 날 공시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이제 철강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 협약 체결했던 소식도 7월 29일 날 공시가 나와서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포스코홀딩스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업황 악화 리스크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어떤 악화되고 나빠지는 게 있으면 절정을 지났나 최악의 구간을 지났나 하는 그 피크아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이 철강업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철강 제품 판매가 뭐 그런 판매가라든가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악화됐던 업황 리스크가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나빠지다가 이제 조금씩 나빠지고 이제 더 안 나빠지는 구간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2분기 실적만 딱 봤더니 벌써 해외 철강,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 소재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 좋을까 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분기는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 규모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철강 수요가 이제 기대감과 우려가 같이 상존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맨 밑에 줄 보시면 원재료 가격이 3분기 중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점점점 이제 우려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분기 때 가장 그러니까 피크를 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 때는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고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적 추정치를 봤더니 매출액이
23조 100억 원이죠. 23조 100억 원의 매출액이 2분기에 나왔는데 3분기 때는 23조 693 아니죠. 이거 10억 원이니까 6,930억 원. 23조 6,930억 원. 그러니까 23조 원대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 때는 22조 원대로 매출액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조 980억 원에서 2분기 때, 3분기 때 1조 6,990억 원으로 많이 줄죠. 4분기 때 1조 7,99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가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지금 안 좋은데 3분기 때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약간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 저 앞부분에 보시면 21년, 22년, 23년이 나오죠. 매출액이 22년도에 9조 7 아니죠. 매출액이 90조 7,010억 원에서 23년도에 87조 4,320억 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영업이익은 7조 8,530억 원에서 7조 9,710억 원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22년의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2023년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영업이익의 경우는 약간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올해와 내년도를 지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보니까 34만 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2차 전지 소재에 관심을 갖자 하면서 현재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22만 원, 23만 원이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계 철강 협회를 들어갔더니 이 대략적인 이제 철강 어떤 생산 그 그래픽을 보면요. 작년도 3월, 4월부터 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이. 뭐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뭐 중국이 일단 먼저 반등을 한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5월, 6월 달에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철강 생산량 자체가 하락세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대륙별로 보니까 요 밑에 보시면 뭐 아프리카, 아시아엔,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 보면은 호주, 또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한국, 대만,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그 2021년 대비 22년 6월에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대륙별로 봤더니 아프리카가 마이너스 18%대, 그죠? 그리고 아시아 쪽이 마이너스 3.1%가 준 거예요. 2021년도 6월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은 철강 생산량 자체가 좀 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생산 국가 탑 10으로 보면 중국이 절대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인도,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이 여섯 번째인데요. 역시 6월에 21년 대비 22년도에 한국이 마이너스 6% 줄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다 줄었죠. 는 데가 하나 있네요. 인도가 조금 늘었고요. 중국도 마이너스 3.3% 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 포스코가 세계 여섯 번째,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17위, 17번째 이렇게 V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우리나라는 주요 이제 철강 업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고로 가동률 보면은 이제 요 제일 진한 색깔 남색깔이 이제 2022년인데 6월 달 대비해서 7월 달에 많이 줄었죠. 올해 이제 2월부터 6월까지는 쭉 상승하다가 이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줄었다는 것은 생산량을 더 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현재 상태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의 이제 열연, 냉연, 철근 이런 것들 가격대가
2022년 초반에 약간 오르다가 급락을 해서 많이 빠집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에 나왔었던 그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라든가 이런 철강 업체들이 수익이 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안 좋다가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 날 동시 매수가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기금하고 보험은 팔았지만 나머지 다른 뭐 기타 법인도 팔았지만 특히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지금 6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4만 원 코앞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22만 3천 원까지 갔었죠. 7월 12일과 7월 14일에. 그러니까 22만 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대는 좀 싸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가 500원이 빠졌으니까 지금 보면은 내일은 뭐 약보합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을 보면 포스코가 많이 빠지기 시작한 게 횡보하다가 6월 들어서 많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쭉 빠지다가 아까 보시면은 6월까지는 이제 중국의 그 내수 가격이라든가 고로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줄잖아요. 6월 말 7월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확 빠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지금 포스코의 가격은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다. 중국의 가동률과 또 내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 구간인 건 맞는데 이제 제가 1번, 2번 써놨는데요. 밑에 아래쪽에 일단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부터 먼저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 색깔 21선에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가 뭐 오르든 빠지든 오르면 뭐 더 좋겠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21선이 저점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해놓은 그 구간이 지금 이제 저점 부근을 이제 저점을 깨는 건데 1번이 그 초록색 동그라미 일단 보시면 MACD가 돌아서는 지점이죠. MACD가 바닥을 찍은 지점, 바닥이 1번입니다. 갈색으로 1번. 그 다음에 MACD가 기준선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지점이 갈색 2번입니다. 그러니까 MACD를 지켜보고 있다가 바닥을 돌아설 때 또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했으면 22만 원대, 22만 한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2번에서는 22만 1천 원대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RSI도 역시 바닥에 이렇게 그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 충분히 뭐 매력적인 그 종목이고 또 아까 34만 원 목표 주가 나왔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짧게 봤을 때 한 25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의 목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22만 원대일 때. 그래서 지금은 일단 61선 24만 원대 부근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약간 좀 먹을 게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분석 신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 홀딩 하다가 61선 부근에 24만 원대 한 후반 정도에서 24만 한 8, 9천 원 정도에서 매도 또는 뭐 비중 축소 또는 뭐 홀딩 이렇게 약간의 그 변화를 주는 지점이고 아직 그때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뭐 워낙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많이 떠들었던 입에 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도 관심이 되게 많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봤더니 제조 서비스업과 금융업으로 나뉩니다. 현대차도 이제 지주사 개념이라서 차량 부문과 기타 부문의 제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부문은 현대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 완성차,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 수소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고, 기타 부문에서는 현대 로템이 철도 차량 제작을 하는, 이렇게 현대자동차 안에 이제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보면은 이제 그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여기까지 이렇게 현대차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보면 차량 부문의 매출이 절대적이죠. 79.5%, 거의 8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 부문이라고 했던 이제 현대 로템의 부문이 6%, 6.1%. 그러면은 합치면은 85.6%잖아요. 그러면 14.4%가 없죠. 그게 어디 있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기타 금융에 이제 14.4%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00% 합치면 1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부문, 차량 부문과 기타 부문, 금융 부문에 이제 매출액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 완성차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죠. 국내 RV 좀 늘었죠. 그 다음에 대형 상용 좀 늘었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승용과 RV와 소형 상용이 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철도 차량이 조금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이 지금 작년 결산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보다 조금 많죠. 그래서 비중도 약간 늘었고,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잠정 실적을 현대차가 이제 지금 그 매달 공시를 해요. 그래서 어느 차를 어떻게 팔았고 뭐 이런 걸 공시를 하는데요. 국내 해외 개 해가지고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국내는 한 6% 줄었고 해외는 6%대 늘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추정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 공시를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8월 8일 날,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9시에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도 나올 거고 뭐 기사들도 좀 나오게 될 거라,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IR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역시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재고가 부족했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부족에 따른 볼륨 감소가 더디지만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역시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못 해가지고 애먹던 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부족이 가져온 나비 효과 때문으로 또 환율 상승의 도움도 있었지만, 공급망 이슈로 고부가 가치 차종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할당하고 판매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믹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가 됐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니까 역시나 올해 2분기에 매출액이 36조 원, 1분기 때 30조 원이었고 작년 2분기 때 30조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2조 9,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8천억 원 대비해서 훨씬 더 늘었고, 뭐 부문별로도 이제 뭐 보시면은 차량 부문이 압도적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문도 약간 늘었고, 뭐 그다음 현대로템 이 부문도 조금 늘었습니다. 소량 늘었습니다. 소폭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 때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3분기 때는 어떨까? 매출액이 줄죠. 2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줍니다. 매출액은 36조 원이었는데 34조 7천억 원대로 줄고요.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대에서 2조 4천억 원대로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는 약간 실적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분기에도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약간 실적 우려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보니까 22년도에 136조 6천억 원대 매출해서 내년에는 144조 9천억대로 크게 늘고, 영업이익도 올해 9조 6천억 원대에서 내년엔 9조 9천억 원대, 한 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에는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언제까지 계속 살까? 근데 기관이 7일 연속 팔고 있고 금요일에 23만 주나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늘려가고 있어서 이렇다면 수급이 좀 꼬이겠는데 이런 지점으로 가고 있죠. 19만 4천 원. 그러니까 20만 원 코앞에서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일봉 시간에 봐야죠. 시간의 보합이군요. 시간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살짝 이제 꺾이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제가 1, 2, 3 숫자 써놨는데 빨간색 1번을 보면 아래쪽에 241선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241선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못 받으면 그 아래쪽에 2번이 어디냐면 21선이에요. 그래서 1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1선에서 밀리면 21선 19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고, 3번 MACD 보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빠지게 되면요, 데드 크로스가 MACD 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19만 원 정도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9만 원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가 밝히고 있는 중장기 전략,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보면 1번이 완성차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전동화 선도,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 두 번째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수소 생태계 이니셔티브 확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는 전기차보다 수소차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그 어떤 구간을 넘어서서 수소차가 좀 주목을 받게 되면 그때 굉장히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FNF 홀딩스입니다. FNF라는 의류 업종의 대장주의 지주회사인 거죠. 그래서 FNF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류회사야 하고 보니까 MLB 뭐 모자 또는 뭐 의류 다 한두 개씩 갖고 있지 않나요? 저도 MLB 모자만 한 다섯 여섯 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MLB 회사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이제 디스커버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등산복 이런 게 아니라 아웃도어, 그냥 그 밖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일상복과 등산복의 퓨전 같은 느낌? 그래서 과거에 완전히 그 등산복 브랜드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좀 젊은 느낌으로 이제 좀 바꾼, 그래서 FNF가 이 두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년 전에 런칭을 한 스트레치 에인절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역시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두베티카라는 것을 어, 인수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투자 부문에 FNF 파트너스라고 하는 투자 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FNF 홀딩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요, 지금 지주 부문 해봤자 다 합쳐봤자 3.9, 4.6, 7%밖에 안 됩니다. 5%가 안 돼요. 패션 부문은 오히려 100%가 넘어서고요. 투자 부문이 0.04. 그러니까 지금 내부 거래한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상 FNF 홀딩스도 FNF의 그 실적에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NF의 최근 리포트를 보면 뭐 바이도 아니고요, 스트롱 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MLB 국내, 그 다음에 MLB 중국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아주 뛰어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자, 실적 전망을 보면은 2022년 2분기에
매출액이 3,268억 원, 1분기 때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때보다도 줄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약간 비수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3분기 예상치가 4,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는 무려 6,800억 정도를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에 1조 4천억 원, 올해 1조 8천억 원, 내년에 2조 6천억 원대로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지금 2분기에 9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죠. 영업이익이 25.9%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5%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도 올해는 작년보다 34.8%가 늘 걸로 예상되고, 내년엔 45%가 올해보다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 거죠. 아주 강력한 스트롱 바이라고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수급을 보니까 FNF 홀딩스는 기관만 계속 사고 있고, 그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FNF 홀딩스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시간에는 50원이 올라서 강보합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FNF 홀딩스 일봉 보면은 7월 초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56,000원에서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반등하면서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고, 지금 61선 부근에 딱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 전혀 FNF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FNF 홀딩스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의아하고, FNF가 이렇거든요. FNF 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최근에 241선 뚫고 강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며칠 빠졌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FNF도 그렇고 FNF 홀딩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FNF나 FNF 홀딩스에 대해서는 매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 최근이 아니죠,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2차전지를 얘기할 때 항상 후성 종목은 코스피의 2차전지 어떤 유망주, 또 미래 가치가 아주 선명한 그런 종목으로 뭐 추천도 많이 하고, 또 뭐 각광을 받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후성은 이제 후성의 자회사인 후성 글로벌의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후성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보통은 이제 모회사에도 연결 기준으로 그 지분율이 좀 어느 정도 그 모회사의 가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물적 분할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후성글로벌을 내보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또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성글로벌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 후성글로벌이 상장을 할 시 후성글로벌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다시 2차전지 유망 종목들을, 해외 중국과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망 종목들을 이제 직접 지배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렇게 되면 후성은 그냥 그만큼의, 그 비중만큼의 덩어리를 뜯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딱 그만큼 지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인적 분할이었으면은, 만약에 후성 글로벌을 내보낼 때 그랬다면은 기존의 후성 주주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오히려 올라갔을 거예요. 그 상장한 만큼의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 테니까, 기존의 비상장주일 때보다 상장한 이후에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후성에 고스란히 녹아들 텐데,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근데 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제 빠질 때 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았다면 지금 마이너스 10 몇 퍼센트를 그냥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일 테고, 어제 종가에 사신 분들은 그러면 후성글로벌 지분 가치만큼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신 거, 거의 그 정도에서 사신 거예요. 뭐 약간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후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후성 글로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후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일부를 떼주고 나서 다시 원래 후성이 갖고 있는 그냥 본질적인 그런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후성도, 후성 글로벌도 분명히 좋아질 텐데, 지금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좋아질 텐데, 후성 글로벌이 지금 현재 후성이라는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을 이제 떼어주고 나면 후성은 일단 상당히 크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장 막판에 또는 내일 시장에서 약간 더 빠지면 그 저점 부근에서 사시면, 이거는 그냥 후성을 그냥 어제 장 초반 시초가에 그냥 사셔서 그 분할 이슈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후성을 산 거랑 마찬가지인 게 되는 건데, 그 지점이 조금 안타깝죠. 이제 그거를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후성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의 성향이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냉매, 또 2차 전지 전해질, 또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혼자 하고 있는 정말 독점 기업이기도 해서 후성은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어떤 시장에서 그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시설 투자하면서 1,06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 발표도 7월 1일 날 나올 정도로 계속 어, 신규 투자도 이어가고 있었던 바쁜 회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금요일 날 이 기사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목요일 날 매경 기사가 반영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후성 글로벌이 상장을 추진한다. 그런데 장중에 주가가 그러니까 상장을 추진하면 장중 주가가 추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몇 가지, 여기 이 기사, 짧은 기사 안에서 후성 글로벌이 지난해 후성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다. 그러니까 후성이 후성 글로벌을 지배를 하는데, 후성 글로벌이 신규로 상장해 버리면 후성 글로벌이 다시 그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그 부분을 후성에서는 떼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적 분할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연결이 돼서 후성의 가치가, 지분 가치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건데, 그래서 사실 물적 분할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존의 지금처럼 후성의 이제 주주들은 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쪼개기 분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얍삽한 짓을 했다고 지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후성 글로벌의 해외 법인들이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와 반도체용 애칭가스 등을 생산하는데, 얘네가 중국 법인과 폴란드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성 글로벌이 상장하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가 중복 반영되기 때문에 후성 글로벌이 직접 수혜를 받고요. 후성은 오히려 지금 그만큼의 가치를 떼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글로벌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후성에 있는 그 종속회사, 후성의 종속회사들을 보니까 소주의 후성 화공유한공사 하나 있고, 후성 과기유한공사가 있고, 후성 신재료유한공사가 있고, 후성 폴란드유한공사, 후성 글로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후성이 이제 종속회사, 후성의 종속회사는 과기유통공사, 신재료유통공사, 유한공사, 후성 글로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옆에 맨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주요 종속회사 여부. 수저우 후성 화공 유한공사와 폴란드 유한 회사는 후성의 연결 회사가 아니고요. 후성 글로벌이 지배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하는 회사를 보면 불소 화합물 판매와 또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뭐 2차 전지 무슨
전해질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후성 글로벌이 직접 지배를 하더라. 자, 그러면 글로벌이 지배하는 이제 회사만큼의 그 지분만큼의 비중을 이제 떼줘야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후성 글로벌이 후성이라는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후성 글로벌은 지금 상장사가 아니니까 사실 이제 보고서를 내지 않아서 작년도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뒤져보니까 매출액이 696억 원이 나옵니다. 후성 글로벌과 그 종속 기업들 저 중국과 폴란드 쪽에 있는 회사들이 합쳐서 696억 원을 수익을 냈구나 하고, 후성은 그럼 어떻지 하고 작년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3,812억 원. 그럼 3,812억 원 중에서 696억 원의 비중은 대략 1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후성 글로벌이 지금 후성 그룹 안에서 대략 매출액 18% 정도를 차지했구나.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주가도 한 18% 정도를 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금요일 날 14%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추가 하락이 좀 우려되는 그런 지점인데, 하지만 변수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그래서 후성 글로벌을 진짜로 상장 추진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얍삽하게 후성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야? 추진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공시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 날 마이너스 14% 정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후성 회사에서는 일단은 공시를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정도에 이제 후성이라는 회사에서 일단 공시를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또 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한다, 뭐 안 하면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제 하겠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서 약간의 변수가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8%라는 비중을 그냥 대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분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뭐 후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후성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어떻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저는 어제 빠졌던 14%의 하락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빠진 게 아닌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을 담아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공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후성 글로벌이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했을 때 후성과 후성 글로벌은 각각 정말 나쁜 거야? 후성에는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후성이라는 그룹 내에서 후성 글로벌이 차지했던 그 매출 비중이나 그룹 내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떨어져 나가면 분명히 악재예요. 악재라서 어제 많이 빠졌던 거고,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악재는 맞지만, 그래서 어제 시초가에 들고 있었거나 지금도 들고 있거나, 그 다음에 시초가에 사신 분들, 좀 빠지길래 물타기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악재 다 두드려 맞으신 거고요. 그 대신에 장 막판에 사신 분들, 그리고 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싼 값에 샀다기보다는 그냥 후성 글로벌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후성이라는 종목을 그냥 신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후성이라는 회사가 나아갈 길을 그냥 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있으면 바이 했으니까 이제 홀딩 하시면 분명히 주가는 상승할 거예요. 왜? 2차전지 시장 전체가 다 올라가고 있고, 후성이라는 회사는 독보적으로 혼자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술과 생산 시설과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악재는 어제 나온 것에서 약간 더 빠지거나, 뭐 어제 정도에서 마무리됐을 수도 있고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조금 더 하면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5만 8천 주 팔고, 뭐 기관이 8만 주 팔고 이러다가 어제 금요일 날 외국인이 127만 주를 팔았고 기관이 181만 주를 팔았습니다. 거래량이요, 85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1554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샀는데, 개인들이 저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사서 시간에서 좀 더 샀기 때문에 지금 어제 종가 16,150원보다도 낮거든요. 그 평단가가. 그리고 바닥권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한 15,5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서 약간의 더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000원대까지 이제 좀 낮춰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충분히 그 지금 매수하는 가격대에서 1,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거예요. 자, 시간에 보면은 150원이 빠져서 이제 16,000원까지 내려왔죠. 0.93%더 빠졌어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16,000원 또는 15,000원대 후반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회사 쪽에 공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빠졌구나 하면서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진짜 한 7, 8%의 하락도 있을 수 있다. 내일 공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보면은 지난 7월 초반에 바닥권에서 한 달 정도를 끌어올린 주가가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점 부근이 왔죠. 그래서 저점 부근,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그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481선이 파란색 지나가고 있죠. 그 자리가 15,500원입니다. 그럼 지금 16,150원에서 시간외가 약간 빠졌으니까 16,000원 정도 잡고, 아까 14% 정도 빠졌는데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8%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완전히 남남하고 그냥 너랑 나랑은 악연하고 딱 그냥 다 전부 다 떼준다고 했을 때 한 4% 정도 추가 하락을 한다고 치면요, 16,150원, 여기 뭐 대략 한 650원쯤 빠진다고 치면 15,500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후성 글로벌의 모든 가치를 작년 말 기준으로 실적 가치를 그냥 다 털어낸다고 하면 15,500원,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481선에 그 만나는 자리, 그렇다면은 15,500원이 저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16,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씩 나눠서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 매수 단가를 15,500원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홀딩해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좀 중장기 투자로 이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도 좀 넉넉히 있고 하면은 더 빠지면 좀 더 사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빠졌던 마이너스 14% 정도의 그 주가 하락은요, 그냥 상당히 많이 그냥 빼면서 한 방에 이 그 후성 글로벌의 상장에 대한 그 후성의 가치를 다 털어낸 정도의 이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어제 하락했던 그 장 막판에 사신 거는 더 싸게 산 건 아닙니다. 더 싸게 살려면 15,500원 이하에서 더 사시면 그때는 후성의 주가가 싸진 상태에서 사시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더 싼 건 아니고요. 그냥 후성의 원래 거래되던 가격대로 사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에 따라서 그냥 돈 잘 벌 것 같으면 그냥 더 사면 되고 이렇게 비중을 바꾸면 되고요. 후성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기사라든가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뭐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일 그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금요일 날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내일자로. 그래서 내일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후성이.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이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도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500원 정도를 주가의 최하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16,000원 무너지고, 물론 뭐 계속 하락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면 더 늘리면 안 될 것 같은데, 15,5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더 안 빠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이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그 반등이 딱 나오는 타이밍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다. 그래서 평단가를 15,000원대 정도, 15,500원에 가깝게 매수 단가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변수도 아직 있고 후성이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다 한다 이런 거를 완전히 시장에다가 얘기 공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악재는 악재예요. 그 무적분할한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인데 후성에는 악재인데 그렇다면 후성에 이제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는 그 상황 동안 가정을 해보면 분명히 성장할 건데 후성이라는 회사가 후성과 후성 글로벌이 둘 다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일시적인 악재가 나왔지만 뭐 성장성 회사 자체의 성장성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빠졌을 때는 바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딩, 바이앤 홀딩 이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HLB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저희 회원님 한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LB는 선박회사, 바이오 회사, 헬스케어 회사 이렇게 세 개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구명정을 만드는 선박과 바이오, 리보세라닙 같은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회용 주사기와 그 다음에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보유한 헬스케어 부문 이렇게 세 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 실적을 딱 봤더니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530억 매출액이 영업이익 130억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19.36%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해서 지금 HLB는 실적이 대폭발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거 HLB 뭐냐 하면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바이오 회사로 전환, 그러니까 선박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로 바뀐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아까 사업 부문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직 2분기는 잠정 실적만 나왔고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1분기로 비교해 드릴게요. 뭐 똑같아요. 2020년 2년 전에 1분기에 이제 HLB는 구명정과 파이프 비중이 매출액 비중이 80%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사기가 19.87 합치면 99.98%. 뭔지 아시겠죠? 리보세라닙이 하는 그 바이오는 전혀 매출에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불과 2년 전에 그랬고요. 자, 작년 1분기 볼까요? 구명정 파이프 59.66%, 주사기 25.76%. 자, 뭡니까? 합쳐 일단 선박회사는 아직도 선박회사죠. 60% 매출이 나왔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85.42%. 아직도 85.42, 거의 90% 한 뭐 85%의 매출이 구명정 선박과 뭐 주사기 파는 정도로 꾸려져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되냐면요. 구명정 2.2%, 주사기 2.4% 이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뭐가 늘었느냐? 체외진단 의료기기 외 하면서 83.75%로 크게 늘었고요. 체외진단 관련된 종목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그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가 그렇고요. 내년엔 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HLB가 유럽 암 학회에서 리보세라닙의 간암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언제? 9월 9일 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에 HLB가 리보세라닙 신약 개발하고 있던 항암제 임상을 발표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흥미로운 게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지금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항암제와 렌비마가 병용한 이제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는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라는 것의 3상이 유효하게 나왔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9월까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HLB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선박회사에서 지금 선박회사 매출이 2%밖에 안 되고 체외진단으로 80몇 %가 옮겨갔는데 거기에 강력한 모멘텀이 리보세라닙 항암제 개발에 수년 동안
HLB를 힘들게 했던, 계속해서 이제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했던 그 신약 개발이 막바지에 왔다. 엄청난 모멘텀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HLB는 선박회사, 작년까지만 해도 선박회사였는데 이제 명실상부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그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로 변신을 또 꾀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고 있는지, 외국인이 36만 5천 주, 기관이 30만 2천 주를 사고 있고, 한 달 전 4만 원에서 지금 4만 7천 원으로 한 20%가 한 달 만에 늘었고, 시간에 50원 줄었네요. 약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눌려갈 타이밍이라고. HLB도 약간 눌려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뭐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21선을 딱 딛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아래쪽에 보시면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갔더니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몇 달 동안,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아니죠, 4개월, 5개월 동안 급락이 나옵니다. 6개 아니네요. 작년 9월부터 지금 올해 5월까지 8개월 정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개월 동안의 하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과매수 구간에 5월달에 올라간 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세가 이제 6월 말부터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RS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하면 이제 주가가 좀 눌리면 매수. 왜? 아까 리보세라닙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HLB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불과 2년 전만 해도 완전 선박회사였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선박회사였어요. 지금도 조선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종목으로 막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HLB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 보고서를 안 내요. 리포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보고서를 쓰질 않으니까. 지금 그 코스닥에 지금 시총 지금 몇 위입니까?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시총이 지금 HLB가 4위인가요? 지금 엄청 이제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는 저기 셀트리온 제약을 안 쓰는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나오니까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HLB는 지금 아예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시총 4위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거를 보고 참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잠정 실적은 나온 거와 리보세라닙의 발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뭐 눌릴지도 조차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좀 눌린다면 정말 감사하게도 새로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으로 간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한번 눌릴 때는 됐어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지난 5월, 6월에 바닥을 쳤던 121선 부근까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은 상승세로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한 뭐 11선이나 21선 부근에서 반등할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그냥 차트 보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HLB 같은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을 잘 골라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요? 54분 지났네요. 야, 뭐 대강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도 1시간 가까이 왔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종목, 너무 핫한 종목들을 골라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빨리 본다고 하면서 해도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한 40분 정도 하고 말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신청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텔레그램이나 또는 뭐 다른 댓글이나 우리 그 신청 아까 썼던 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방에 이제 거기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